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 안 돼요. 오늘은 캐나다 소득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얘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하지 말란 얘기냐, 비즈니스 안 해야 되겠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밤 뉴스였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럴 바에는 나도 그냥 문 닫고 은퇴하는 게 차라리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다. 굉장히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까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반발감 관련된 인터뷰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합당한 어떤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투자에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되지, 뭐 자기가 사는 집 프라이머리 그 뭐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계산해 보니까 세금도 몇천 불 정도, 만 불 정도 더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투자가 아닌 이상 저 같은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세금 또 내고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관련된 좀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프리랜드 장관이나 트루도 총리가 얘기한 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이거를 그 하우징을 만드는데, 뭐 저소득층 하우징을 만드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들의 삶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교사나 일반 사람들은 과세가 100% 돼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거기서 어카운턴트를 얘기했어요. 어카운턴트 같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안 낸다. 어카운턴트가 텍스를 제일 잘 알 테니까. 아마 어카운턴트를 들으면 좀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절세를 세금을 안 냈다. 뭐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 뭐 예를 들어 CPA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뭐 CPA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또 거기 합당 의사나 뭐 다른 전문가들 다 변호사나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텍스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는 뜯어가는 구조인데, 이게 텍스는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밑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우리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님이 첫째한테 야 홍길동 물 떠! 시키잖아요. 그러면 첫째 홍길동은 둘째 홍철수한테 야 철수야 물 떠!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또 최고 막내한테 야 물 떠! 또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 야 동생한테 시키지 마. 너 시켜. 네가 해 임마. 네가 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본연의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하기 싫으니까 밑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이제 중세 시대에 저는 텍스를 이해를 했었는데, 왕이 뭐 예를 들어서 성을 더 크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고용하고 돈을 주고 밥도 먹여야 되고 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말도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중세 시대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패싱 텍스를 낸다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염을 기르면 텍스를 내고, 집에 뭐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집에 또 그 창문 개수대로 텍스를 먹여가지고 옛날 중세시대 집들 막 창문 조그맣게 만든 창문 거의 안 만드는 그런 성격이 나는 그런 집들도 있고, 저 별의별 거에 텍스를 먹여가지고 왕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 텍스 내라 그러면은 텍스 내기 싫으면 전쟁 참여해. 근데 얘네들은 전쟁 나가기 싫으면 밑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또 보내든지, 아니면 이 기사들도 또 밑에 사람한테 텍스를 전가시켜서 그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왕이 텍스를 먹이면 뭐 그 밑에 있는 영주들
또 그 밑에 있는 기사들, 결국은 평민들, 농노까지 그 텍스는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도, 말이 좀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하기를 이해를 잘 하시길. 그래서 미국의 슈퍼리치 텍스를 얘기할 때 우리 애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거 텍스 오면 뭐 어쩌고 얘기해서, 야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냐 그랬을 때 좋은 일인 것 같다. 생각은 되게 좋다. 되게 정의로운 일인 것 같고, 그런 인텐션, 의도는 되게 좋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런 뭐 구글 기업이나 그런 아마존의 슈퍼리치 텍스를 부과하면, 근데 나는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슈퍼리치가 아닌데 왜 반대를 하냐. 그래서 아빠는 내 생각에는 이게 결국 그 텍스 내가 낼 것 같아. 왜요? 막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유튜브도 이런 슈퍼리치 텍스가 왔을 때 마진이 줄잖아요. 그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 텍스 결국 이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 떨어지니까 마진을 높이자.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의 예인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한테 돈을 제공하는 걸 뭐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광고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엄도 옛날에는 13.99였는데 뭐 17.99로 올린다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게 풀필먼트 피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피라든지 이걸 올립니다. 2020년 기자, 이게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텍스들은 일반 유저들, 그리고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당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텍스는 그 슈퍼리치들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아마존을 이용하는 저 같은 아주 일반 사람들,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물론 이런 미디어들은 누가 제일 많이 보고 빠져 있습니까? 그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이런 미디어를 많이 빠져 있고, 뭐 제 얘기예요. 많이 보고 빠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광고도 더 많이 보고 뭐 답답하면 또 프리미엄도 구입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텍스를 메꾸는 건 밑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슈퍼리치 텍스를 개인적으로는, 말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 평민들이 내고, 그러니까 저런 뭐 하우징을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그래서 슈퍼리치 텍스를 내겠다 하지만 결국은 하위 계층이 아까도 이 기사를 보면요, 0.13%가 그런 캐나다에 있는 슈퍼리치들이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0.1%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고소득자들은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월급쟁이들은 아닐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재화를,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재화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에서 최상위 구조에 있다 보니까 밑으로 전갈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인지 뭐 기사 나는데, 빈부격차가 커졌다.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부동산을 주로 얘기하니까 부동산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야 이게 6월 10일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부동산 막 소위 말해서 매물 던지는 사람들 나오겠다. 응? 왜냐면 주택 소유주들이 아유 텍스 더 낼 건데 귀찮아, 짜증나서 내가 아유 이거 돈 던져버리고 텍스 내지 말아야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 안 돼요. 정책들이 더 나오면서 결국은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텍스 더 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뭐라 하죠,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집주인들이 집을 이제 팔고 나면 렌트를 줄 수 있는 물건은 더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근데 결국은 렌트비가 뭐 못 올리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렌트를 확 못 올리니까 월세는 그냥 놔두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확 올린다든지 이런 편법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찾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또 나오겠죠. 그 시장이 결국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결국 매물이 렌트할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렌트비를 밀어 올리게 되고 그 끝도 없이 올라가는 렌트비에 맞춰서 집값도 그냥 밀어 올릴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이런 텍스를 더 부과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이제 세컨 하우스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자 의욕을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세컨 하우스가 생기면 렌트를 주게 됩니다. 뭐 그 빈집으로 놔둘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렌트 물건들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고 그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은 물건이 없어지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여전히 대단한데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렌트비를 또 오늘 렌트에 대한 그 기사 떴던데 제가 그건 보진 않았는데 전 읽고 말아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렌트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수요는 여전한데 렌트 물건이 결국 줄어들면 앞으로 렌트비는 또 오를 테고 그 렌트비가 물건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가 고물가인데 그죠? 고물가에 가장 인플레이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잖아요. 결국은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고금리여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있지만 근데 결국은 물가가 오를 때 부동산도 같이 오르지만 이게 무슨 막 그냥 뭐 산수처럼 딱딱딱딱 떨어지게 오르지 않아요. 한동안 눌리는 구간이 있다가 다시 급등 구간이 나타나고 또 눌리는 구간이 있다가 또 다시 급등 구간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와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집 판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밀어 올릴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향후 뭐 부동산 보니까 지금 부동산 그런 협회에서도 2026년에는 최고점의 부동산 찍힐 것 같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더 강화시키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물론 팔아야 될 때가 되신 분들은 팔아야죠. 개인 사정상 나 이거랑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금리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물건을 지킬 수가 없다. 그분도 파셔야 되죠. 근데 그냥 특별히 그냥 버틸만 한데 내가 뭐 다른 데서 월급도 충분히 받고 있고 내 자산이 충분해서 뭐 저런 거 나는 괜찮은데 그럼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티셔서 정말 우리가 2, 3년 정도 더 버티면 이런 부작용들 결국은 이런 정책의 부작용들이 부동산 가격을 더 밀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세법 때문에 머리가 나온 분처럼 머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부동산은 더 상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힘든 시기는 당장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급등까지 표현하기 하여간 올라가는 구간이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BC주 주택 열기가 이제 연말에 이제 고조된다. 시작은 완만한데 끝은 강력할 것이다. 자, 금리 인하가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6월달 이후로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말에나 뭐 내년부터 확실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자들이 그 전이나 그때쯤 들어올 테니까 어쨌든 올해 끝에는 강력한 어떤 뭐 열기가 뭐 반등까지는 얘기를 안 했네요.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제 많아질 거다. 근데 어쨌든 거래가 많아지면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주택 거래는 뭐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예비 구매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런 거죠. affordability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구매력, 경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구매력을 얘기할게요. 구매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왜냐면 월급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금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affordability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사이에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은 세이빙을 계속 할 테니까 affordability가 뭐 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때 맞춰서 그죠? 거기에 때 맞춰서 금리도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캐나다 인구가 너무 빨리 올랐다. 사실상 정부가 뭐라고 표현하는 있었는데 인구가 인플레이션 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정부가 사실상 부족한 주택과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에서 한 얘기죠.
근데 이제 물론 인구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경제의 뭐 소프트 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난을 해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장단이 있어서 막 한쪽이 막 무조건 잘못했다, 한쪽은 무조건 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관점을 봤을 때는 주택 매물이 더 많이 줄었고 이로 인해서 임대료는 치솟아 올랐고, 그리고 저도 어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문제가 뭡니까?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임대 사업자들이나 어떤 뭐 사업을 하는 사시는 분들의 텍스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줄어들고, 그죠? 집주인들도 지금 시장에 진입한 사람 사실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별장이나 코티지라든지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어서 렌트를 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팔았을 때 뭐 이미 뭐 그 텍스를 좀 더 내야 되니까 이게 그냥 팔고 말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급 물량의 부족은 여전한 수요가 있는 상태, 여전한 정말 사실상 수요가 너무 강한 캐나다에서는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하고, 그죠? 이걸로 인해서 여전히 임대료의 인상과 결국은 주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했지만 집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늘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어떻게 집 사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을 어딘가 살 수는 있겠죠.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밴쿠버에 집을 못 사면 뭐 좀 우리 중부 지역에, 중부 지역 얘기하면 뭐 리자이나나 뭐 사스카툰이나 그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집을 사놓고 뭐 렌트를 주더라도 최소한 인플레이션 방어하면서 좋은 때를 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의 아이들이 웬만하면 밴쿠버 근처에, 저는 서리 살고 있으니까 같은 뭐 서리나 뭐 랭리나 뭐 애들이 뭐 좀 더 좋은 데 살면 좋죠. 그리고 최대한 가까운 데 살면서 왕래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직장 때문에 뭐 중부 지역이나 아니면 토론토 쪽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면 물론 올 수는 있긴 한데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이게 자동차로 뭐 정말 두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2%뭐 3% 맞나 싶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기름값이 217이었어요. 정말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좀 장난하나 진짜. 너무 오랫동안 지금 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힘들고 개인들 힘들고, 그죠? 저도 힘들고. 얘기가 지금 사실상 할 얘기들이 좀 많이 겹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금리 높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방어는 부동산이 최고인데, 여기서 못 버티고 부동산을 던져버리면 그런 부동산들은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살 가능성이 높긴 높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자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인플레이션 때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은 텍스다. 인플레이션 텍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출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지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줄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부의 뎁트도 줄어들어요. 정부의 뎁트를 갚으려면, 정부의 빚을 갚으려면 사람들한테 텍스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텍스를 내자고 하니 벌써 이 부자들 어제 뭐 몇 퍼센트, 0.23%인가? 극도의 부자들만, 슈퍼리치만 소위 말하는 내야 되는 텍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벌써 걱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텍스를 안 낼 거니까 결국 어떤 수단으로든 전가시켜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될 테니까 걱정이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그 뎁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건 좀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레이 달리오도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고, 이런 패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국채를 팔고, 그죠? 더 많은 돈을 인쇄하고 부채를 매입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거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지금 거대한 주체인 정부는, 캐나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올라가고 있겠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빚이 없어진다 그랬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집값은 그대로지만 그 개인들의 빚이 소위 말해서 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결국은 집값도 인플레이션 방어 때문에 그 상승하는 구간이 언제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오고 있고 이런 기사들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협회에서도 올해 말에는 부동산이 이제 굉장한 활성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서 인력난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몰라요 이런 거 뭐 방구석 유튜버가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기사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소개는 제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믿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연봉도 올라갔대요. 인력난, 대불체금 그 와중에 제가 오늘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호기 회사의 관계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파크웨이 만드는 이제 보사라는 회사예요. 자, 이메일을 받았는데 와 이런 이메일이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은 그 우리가 디파짓을 내잖아요. 20불 디파짓을 내면 10%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겠대요. 그래서 은행 대신 이자를 주겠다고. 근데 이자율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자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작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계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집값을 8억이라고 볼게요. 10억이 더 편한데 계산은. 어쨌든 자 8억이라고 칩시다. 8억 예로 나와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급해지는데 어쨌든 8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20%니까 16만 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10%에 한해서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작은 집들 같은 게 뭐 스튜디오나 1.5룸, 뭐 2베드룸 일부겠죠. 근데 거기는 9%를 주겠대요. 이런 세상이 요즘에 은행이 정기 적금, 정기 예금 뭐라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 정도 주거든요. 거기 거의 더블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방 2개짜리에서는 11%를 주겠대요. 세상에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은행보다 더 주겠대요. 당연히 회사채니까 은행같이 이제 그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어쨌든 보싸면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이런 큰 회사가 이 정도로 지금 회사채 발행을 쉽게 말해서 11%짜리 하겠다는 얘기를 똑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어사이먼트 피도 뭐 3%, 1% 줄여주겠대요. 이 돈이 굉장히 지금 이 건설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보싸가 위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기사에 건설업계 위기라고 하니까 위기인가 보다 생각은 했죠.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보내준 거, 이 회사에서 보내준 이메일이에요. 보시면 자 85만 불짜리 예를 들었네. 80만불짜리 아니고 어쨌든 85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디파짓 중에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자 요즘에 GIC라고 이제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는 게 뭐 4.2% 정도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3년을 묵혀두면 11만 불 아니 11,000불 죄송합니다. 11,000불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사에다 맡기면 23,000불을 주겠대요. 11%짜리를 주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언제 뭐 빌딩 완성되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6만 불 정도를 디파짓을 걸어 놓으면 빌딩을 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완공이 2년 뒤에 되나 보죠? 그러면은 이 이자를 거기다가 23,000불을 얹어준대요. 그러면은 엄청난 이익인데요. 사실 11%짜리 거는 주식시장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보사 정도의 기업에 저는 저 몰라.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조회수 막 200, 300 나오는 유튜버를 뭐라 그러진 않겠지. 그죠? 설마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한국말인데 알아듣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11%짜리의 어떤 그 2년 동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건설업계가 진짜 좀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 이 기업 저는 관계자가 아닙니다. 자, 스튜디오 룸이 뭐
6스퀘어핏인데 여기에다가 일단 8만 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만 불에 11%를 주면은 뭐 2, 3년 뒤에는 2, 3년 정확하게 기획이 나오잖아요. 2년 뒤에는 뭐 11,000불을 준대요. 돌려준대요. 이런 기회가 세상에 없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건설업계가 진짜 많이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대기업이 이런 정도의 근데 제가 힘들다고 느낀 게 사실은 요 얘기를 딴 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츠볼드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임장을 한번 가봤죠. 가봐서 되게 괜찮은 정말 대규모 단지가 있었어요. 정말 큰 단지가 분양하고 이런데 투자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5%만 투자래요. 그래서 아니 5%를 투자해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시키지 그랬는데 5%로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다른 회사에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채권을 사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은행에 이제 모기지 받을 때 다 갚긴 갚아야 되죠. 그래서 5%만 투자하고 5%로 채권을 대출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게 2년 동안 이제 그 완공이 될 때가 이제 1년 반 정도 기다렸는데 그 사이까지 5%만 내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있어도 나도 일단은 2년 정도 버티고 뭐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또 번다든지 돈을 더 꾼다든지 아니면 뭐 갖고 있는 콘도 하나 팔아서 좀 더 아버츠볼드에 큰 어떤 타운홈을 사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일단은 지금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받쳐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에 이 10%에 대해서 무려 11%를 주는 말 좀 헷갈리네 지금 11%나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사도 뭐 캐시가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그런 추정을 해요. 저만의 뇌피셜, 저만의 추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마시고 일단은 제 생각이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건설업계가 어려워지고 뭐 힘들어지면 당연히 나중에 공급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죠? 2, 3년 동안 혹시 뭐 그 이후로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택 협회에서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뭐 주택의 피크를 찍는다. 그 정부 정책은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뻘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총선 앞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부동산의 상승 요인으로 전환될 때가 분명히 오긴 올 거다. 근데 그걸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오늘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